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스증권 오하나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화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넘쳐오르고 있고 주식시장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자 저희가 오늘 국내 주식형 펀드 신규로 출시되는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직접 매니저님을 모셨는데요. 여기 옆에 나와 계시는데 일단 직접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타임폴리오에서 펀드 운영을 맡고 있는 강현담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타임폴리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9월 초에 저희 회사에서 타임폴리오 위드타임 3호 재간적 공모펀드를 출시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많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타임폴리오에서 2호로 출시하는 마켓리더 펀드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니저님, 네. 타임폴리오 위드타임 펀드도 운영하시죠? 네, 지금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이스라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네. 수익 기여의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에이스라고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펀드 하이라이트 딱 두 가지로 요약해주면 특징? 네, 지난 10년간 코스피는 박스권 속에서도 신성장주의 수익률은 항상 좋았고 그런 신성장주가 어느 정도 2년 혹은 1년 주기로 코스피 대비 크게 아웃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코스피 대비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하우스가 헤지펀드 하우스다 보니까 시장의 이벤트 드리븐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하우스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고객분들에게 추가적인 알파를 드리고자 본 펀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노멀과 이벤트 드리븐 전략 좀 낯설어요. 뉴노멀이면 새로운 보통 그런 게 되겠죠. 일상화된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타임폴리오 위드타임이 롱숏 전략,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도 포지션도 같이 취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전략한 전매 특허인 전략인데, 이거 바이앤홀드 롱 전략만 온리하는 펀드가 나왔어요.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감인가요? 아니면 종목 피킹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어떤 출시 배경이 있는지. 먼저 답도 말씀드리면 종목 피킹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타임폴리오는 헤지펀드로 유명한 운용사인데요. 실질적으로도 롱숏 전략을 하면서도 바이앤홀드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롱숏 전략이 약 70% 성과를 거두는 와중에서도 바이앤홀드 전략은 100% 성과를 거둠으로써 저희 펀드 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략이고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 그런 주식형 롱 투자를 하고 싶은 고객분들 대상으로 롱 펀드를 출시해도 고객분들에게 높은 수익을 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헤지펀드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이번 마켓 리더 펀드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시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싶은 분들을 타겟으로 이번 펀드를 좀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 4년간 코스피 벤치마크 지수는 한 30%대였죠, 수익률이? 네, 30% 정도였습니다. 네, 그럼 70%가 롱숏 전략이었고 100% 정도가 롱온리 했을 경우에 그런 수익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으시죠? 네. 종목 피킹에 대한 자신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유명하잖아요. 강남에서 없어서 서로 가서 들었던 헤지펀드를 운영하시는 매니저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아까 종목 피킹에 대한 자신감을 하는데 32%에 대한 코스피 수익률이 32% 올 동안 롱숏 전략이든 거의 더블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종목 피킹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하셨는데 뉴노멀이라고 했던 주도 섹터 이런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지난 10년간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요. 그쵸? 네, 그 사이에서도 돌이켜서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늘 답은 있었습니다. 즉 나머지 종목이나 산업이 성장이 더딘 구간에서도 특정 산업은 그 나머지 종목이나 산업 대비 높은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보여줬던 기업이 있었고요. 그러한 성장 종목에 대해서 항상 수급이 쏠리고 실제
다른 증시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는데요. 뉴노멀이라고 하시는 거? 네. 예. 혹시 그러면 단계별로 한번 예를 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조금은 더 옛날이지만 2005년에서 2007년의 강세장 구간에서도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조선주 섹터가 기존 대비 말도 안 되는 수주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를 아웃했었고요. 2013년에서 15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대형주가 되게 부진했던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는 중국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때 이제 한류 등등이 기여하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아모리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이런 주식들이 코스피를 크게 아웃했었고, 화장품 섹터? 네네. 2015년부터는 헬스케어죠. 그때부터 지난 그 2000년대 중반부터 투자가 됐었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서의 어떤 노력들이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셀트리온의 램시마 매출 시험 등등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15년부터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성장주로서 코스피 대비 큰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컸지만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배터리 기업 등등이 시장의 변화랑 이 흔들리는 산업 환경과 상관없이 높은 매출 성장과 이익을 보여주면서 흔히 말하는 빅세븐. 네, 빅세븐 종목들이 코스피 대비 되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었고, 이러한 종목이나 산업을 선제적으로 피킹을 하고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고객분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과거에 많은 공모 펀드들은 사실 그러한 자기네 하우스에 좋게 보는 섹터나 산업을 들고 가다가 산업의 변화나 이런 트렌드가 변화했을 때 그걸 포트폴리오를 유지함으로써 수익률이 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를 바탕으로 운용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변화에 되게 기민하고, 그런 트렌드 변화가 느껴졌을 때는 새로운 성장,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장 대비의 높은 수익률을 고객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주도 섹터, 그러니까 뉴노멀에 해당되는 주도 섹터를 잡아내는데 운용사의 역량이 달려있고 그걸 매니저님이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좀 어려워요. 어떻게 잡아내시는지, 이렇게 운용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시길래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런 바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걸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하우스는 이번 펀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산업 트렌드 변화를 캐치하고 거기에 맞춤 포트폴리오를 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하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퀀트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펀더멘털 스코어링이라던가 혹은 기업의 이익 변동 시그널 등등을 통해서 1차적인 종목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성장주들 대상으로 하여. 그런 성장주를 대상으로 하여 퀀트 필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실제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로 이 산업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기업의 스터디를 케이스를 하고, 저희 또 싱가포르 법인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아시아 역내 투자자들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트렌드 변화 속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결국에 이제 탑다운으로 산업 트렌드에 맞는 기업을 뽑아내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탐방이나 기업 미팅 등을 통해서 리서치 역량을 집중해서 실제로 이익의 방향성이나 기대치가 지금 시장에 있는 그 산업에 대한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면 포트폴리오에 공격적으로 편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함으로써 기존 코스피 대비 높은 수익률을 고객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이벤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사실 정말 이벤트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된 이벤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년 전에 한진칼 경영권 분쟁, 그리고 또 그 전전에는 지수 대형주들의 이전 상장이라든지 항상 시장엔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러한 이벤트 종목들 중에서 그 구간에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위너 스탁이 있습니다. 그런 위닝 스탁에 대한 공격적인 비중 편입을 통해서 그 구간에 한정해서 그 종목이 높은 수익을 고객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헤지펀드 운용을 통해서 검증해왔고, 그 부분을 이번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도 투영함으로써 두 이벤트 드리븐과
신성장 집중 투자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이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타임폴리에 대한 이제 저도 가입을 했으니까 위드타임이라는 펀드에 예. 항상 연말이 되면 이제 기준가가 갑자기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의한 결실인 거죠. 아, 연말 대주주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분들에겐 되게 화가 나실 일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연말에는 그런 과세 이슈 때문에 많은 코스닥 종목들이 개인분들의 울며 겨자 먹기식 매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말에는 되게 많은 종목들이 그 기업의 펀더멘탈 대비 주가 레벨이 눌리게 되게 되고요. 그 구간을 통해서 펀더멘탈이 검증된 종목을 픽을 한다면 연초에 대단히 높은 수익률로 나타났음이 지난 몇 년간의 패턴상에서 확인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그런 이제 부분을 이벤트 통해서 드리븐이 이제 장중이나 혹은 이제 연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걸 곧 계속 발굴해 나가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는 게 결국 기본적으로 이벤트 드리븐에 대한 종목도 결국은 신성장주에 한정된 거죠. 필터링된 종목. 아닙니다. 이벤트 그렇지는 드리븐 않고요. 종목만큼은 사실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뭐 경영권 본질 같은 경우는 신성장주보다는 되게 올드 이코노미에서 기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편중되지 않게 시장의 다양한 이벤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워치함으로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이벤트에 해당된 플레이어들의 전략과 그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결국에는 윈닝 스탁이 될 것인지 그걸 픽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제 타임폴리오가 기민하다고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신성장주라는 어떤 테마에 국한된 건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주식 펀드는 내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담을 거야 이러면 이런 거에 좀 집착을 한다는 경향이 있는데 올드 기업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테마에 국한하지 않고 신성장주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 좀 유연한 부분이 이 펀드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기본적으로 이 펀드는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주로 저희가 피킹을 한 종목군들을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그 종목들을 쭉 끌고 가게 되고요. 다만 그 종목들을 끌고 가면서도 시장이 항상 다양하게 존재했던 이벤트 상황에는 그 이벤트 구간에 맞춘 종목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입함으로써 그 구간의 추가적인 알파를 고객분들에게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타임폴리오 운영에서 매니저님 혼자 이 펀드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타임폴리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주식팀의 펀드 매니저들이 애널리스트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트렌드의 리서치라던가 혹은 바텀업 차원에서 기업과의 미팅을 통한 지속적인 기업의 이익 방향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이벤트 상황 속에서의 나올 시장의 다양한 뉴스플로우 및 이벤트 케이스에 대한 과거 스터디 분석 등등은 타임폴리오에 소속된 모든 펀드 매니저분들이 저의 애널리스트로서 이 펀드 운용에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용 전략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신성장 전략주에 투자하시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벤트 드리븐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해주신다면? 신성장주 집중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컨셉은 저희 타임폴리오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퀀트 시스템이나 시그널들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주신다면?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네이버 차트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을 맞아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주가 조정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만 3월을 저점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네이버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을 되는 모습을 4월달에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 4월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의 연간 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의 주수익원인 광고 쪽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주로 발주를 하는 쪽은 국내 기업들이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네이버의 이익 전망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구간인데 4월 23일쯤에 저희 퀀트 시스템에 되게 재밌는 시그널이 뜨는데요. 네이버의 이익 전망이 처음으로 상향이 되게 됩니다. 동시에 저희 아까 스코어링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업로드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이익 추정치 변화에 따라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 스코어링 역시 이 4월 23일에 되게 높은 긍정적인 값으로 시그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익 전망치가? 네. 네네. 그래서 그 이익 전망 스코어링이 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저희 하우스 아까 말씀드린 매니저분들이 리서치 영향을 집중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글로벌로 이 코로나 상황 인터넷 기업 트렌드를 앞서 나가던 지역이 중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있던 JD.com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완벽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사업 부분이 겹치는 기업들에 대해서 트렌드 분석을 하게 됐고요. 동시에 이제 저희 싱가포르 법인 쪽을 통해서 이런 트렌드의 중국에서의 변화를 실제 영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주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랑 의견 교류를 했고요. 이미 실제로 싱가포르 법인팀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훨씬 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컨빅션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그러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바텀업 차원에서도 네이버를 체크를 하게 되고 실제 광고 부분에서는 이익이 좀 빠질 수 있지만 네이버의 다른 포트폴리오 온라인 쇼핑이라던가 웹툰이라던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이 기업의 펀더멘털 이 코로나 구간에서 오히려 강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네이버에 대한 비중을 공격적으로 실게 되고요. 실제로 네이버는 올해 8월 9월까지 시장의 주도주로서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퀀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시그널에 대해서 뭐 포착하고 여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사례가 뭐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하나 더 있나요? 그러면 이런 신성장주 발굴 사례랑 더불어서 이벤트 드림까지 예. 겹쳤던 케이스를 한번 두 개가 다 겹쳤나요? 네네. 이 17년 셀트리온 케이스인데요. 17년 셀트리온의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년 여름의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이 17년 여름의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두 번째 복제약인 트룩시마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15년에 첫 번째 복제약인 엠시마를 성공을 했고 두 번째 복제약인 트룩시마가 항암제 복제약인데 이 항암제 복제약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어느 정도 논쟁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반신반의했죠. 네. 근데 저희 하우스는 이 셀트리온이 늘 매출 성장과 이익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워치리스트에 있다가 이 구간에서도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로슈의 2분기 실적 데이터였습니다. 오리지널. 이 로슈의 실적 데이터를 왜 주목을 하게 됐냐면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약이 로슈의 리툭산입니다. 그리고 로슈는 이 리툭산의 판매 데이터를 매 분기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분기의 판매 데이터상에서 리툭산이 처음으로 2개 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한국에서는 트룩시마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논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럽에서의 약 유통상 분들 경우에는 이미 트룩시마에 대한 비축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오리지널 약인 리툭산의 구매를 줄임으로써 리툭산의 데이터는 훼손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저희는 하반기에는 트룩시마의 판매 데이터가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이 부분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8월 초에 그 리서치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겹치게 됩니다. 어떤 건가요? 어떤 경우냐면 이 8월 2일쯤부터 셀트리온 소액주주분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거래소 이전? 네, 거래소 이전 운동을 하게 되시는데 실제로 그 당시 셀트리온은 코스닥에선 대장주였지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으로는 코스피로 감으로써 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여론이 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액주주분들이 주식을 모아서 주주 제안을 통해서 회사에 요청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고 이게 실제로 맨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어 넘기는 정도의 소액주주분들의 또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8월 22일이 되면 21% 가까운 주식을 소액주주분들이 모으시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이 구간에 들어서서는 저희가 타임폴리오는
20%의 소액 주주가 요청을 한다면 대단히 높은 가능성으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가능성이 크고 있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K200이라든지 대규모 인덱스 수급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벤트 드리븐 종목으로 동시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신성장 동력과 이벤트 드리븐. 네네네. 그러면 2배 이상. 대단히 당시엔 셀트리온의 비중이 공격적으로 편입됐었던 거고요. 네. 이런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바탕으로 하여 셀트리온의 비중을 9월달까지 공격적으로 늘렸고요. 실제로 9월 29일에는 셀트리온 이전 상장이 주주총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내년 그 다음 해까지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났는데, 이 주주총회장에는 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오늘 뭐 촬영하는 오늘도 셀트리온이 신고가를 찍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져보면,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 항상 자신감이 있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을 들어보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런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하느냐. 뭐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주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빼먹지 않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 펀드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하실 예정인지. 실제로 올해 3월과 같은 정도의 조정장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급락장이 나타난다면 이 벤치마크 100% 코스피로 하는 펀드는 수익률에 일정 부분 훼손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예. 다만 그 부분까지 제가 거짓말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다만 과거 이 10년간의 구간을 돌이켜보면 그러한 지수 조정의 순간에도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나머지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글로벌 트렌드를 맞춰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기업은 시장이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가장 적은 조정을 받고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높은 반등 탄력성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 피킹, 성장주 피킹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이벤트 드리븐 전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이벤트만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략에서 플러스 알파를 함으로써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조금 버퍼를 가져가는 수익률을 고객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지표를 한다든가 선물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말씀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수익이 나는 위닝스탁에 대한 피킹을 할 수 있는 뭐 퀀트 베이스의 시그널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외국 법인도 있고 크로스 체크를 한다, 뭐 그런 부분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실 것 같은데, 저는 내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이제 매니저님이 신성장주 섹터에 대한 피킹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더 내겠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근데 과거 실적은 뭐 과거 실적이고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전망이나 혹은 성장주 섹터는 종목까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나라 증시 상황과 성장주 섹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내년 연초에 집권한 바이든 정권의 정책 의지와 실제 정책 동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증시의 포트폴리오상 반도체가 이제 업사이클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라는 새로운 산업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실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내년 그러니까 산업 전망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배터리가 상당히 강세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전동화 부분, 자동차 내에서 전장 및 전동화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 같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비메모리 산업 쪽, 이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결국엔 싼 약에 대한 니즈들이 더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및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타임폴리오 마키니저 언제 나오죠? 12월 2일에 런칭. 예, 12월 2일 날 런칭이 되고요.
저희 회사가 판매 부서는 제일 싸죠? 그렇죠. 아, 네네. 여담이 없고 다 알고 계시니까 타임폴리오 위드타임 펀드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체감되는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월 2일 날 출시되는 타임폴리오 마켓 리더 펀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 신성장 동력에 대한 유연한 펀드 운영을 하는 타임폴리오 펀드 런칭 이후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했고요.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